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천 TV.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먼저 인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아무나 하면 되죠. 먼저. 네, 저번 주에 어색했는데 오늘은 늘 본 분처럼 반갑습니다. 괜히 아바신 같아. 아니 익숙해지고 좋습니다. 그럼 좋죠 뭐. 네, 우리 방송이 이제 기독교 인문학 방송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이번 코너는 동양고전 산책인데 기독교 안에 인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터부시되고 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렇죠. 터부시되고 있고 인문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기독교가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문학이라는 게 사실은 인간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성경의 텍스트에 대한 이해 없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인간이 뭔가를 생각할 수 없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적인 접근을 해서 정말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네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인간이 뭔가에 대한 접근을 했을 때 네네. 세상에서 좀 본받게 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철학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이해도 그렇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상, 생각 아닙니까? 생각. 그렇죠, 생각.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다가가고 기도하고 하는 거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 이것이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어떤 팩트 속에서 늘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고민했던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한번 풀어보자. 물론 이거 성경은 아니지만. 그렇죠.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기독교적인 삶조차도 고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키워드거든요. 네네. 네, 생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동양고전 하면 중국이 메인이잖아요. 저번 주에 우리가 일본의 시각을 통해서 보다 보니 중국이 어떤 동양 철학의 메인으로 보여졌다라고 우리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이제 메인인데, 교수님이 이렇게 A4로 2장을 이렇게 빡빡하게 채워오셨어요. 중국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중국 이야기요? 네. 글쎄,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철학사를 훑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네네. 중국의 철학하면 이제 공자부터 시작되는, 그것도 공자 대표고. 근데 저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서양 철학자 할아버지가 이제 소크라테스처럼 유교에서 시작된 창시자 이제 공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공자 시대 앞 시대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자는 추추정국 시대 사람입니다. BC 이제 6세기 정도. 6세기. 예.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중국에서 얘기하는 이제 태평 시대로서의 하운주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 처음 듣는 이야기들 하셔가지고. 근데 이 얘기 조금 하면은 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라는 이제 하나라 되면 우리가 요순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순 시대. 요순 시대는 아주 태평한 시대, 태평, 아주 좋은 시대를 그러니까 할 때 요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하운주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하나라 때 요순이 살았었는데 그 태평 시대가 된 것처럼 하운주 하면 이제 태평 시대로 상징하는 건데 중국은 모든 사상이 복고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도 태평 시대 때 요순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왕위 세습권이잖아요. 말이 더 길어지는데. 아니, 계속 길어져도 괜찮습니다. 요 임금이 그 당시 왕위 세습권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을 보니까 왕권을 넘겨줄 수가 없어요. 너무 정치를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당시 왕위 세습권에 따라서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주면 가장 힘들어할 사람이 누굽니까? 백성이죠, 백성. 그렇죠. 그러니까 요 임금이 자기 아들한테 넘기지를 않아요. 넘겨줘야 되는데 왕위 세습권인데. 요 임금을 딱, 요라는 사람을 보니까 평민이에요. 장사도 잘해. 또 부모님을 효를 잘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앞도 안 보이시고, 새로운 엄마를, 뭐라 그럴까요? 계모죠, 계모. 근데도 그 계모나, 또 계모가 됐고 온 그 자기네 동부 다 효를 잘합니다. 어질게 사는 거죠. 사람이죠. 장사도 잘하고. 네. 그래서 이제 요 임금이 얘가 생각했구나 하고 자기 딸을 둘을 보냅니다. 시집을 보내요. 둘이나? 왜 둘을 보냈을까? 둘이 글쎄요, 왜 둘을 보냈을까요? 집에 딸이 많이 계세요?
저 딸이 있어요. 하나. 그러면 딸 하나에다도 부인 되신 분이 계시죠. 네네. 어디 여자 둘에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힘들죠. 근데 와이프가 둘입니다. 이거는. 많이 힘들죠. 근데 수임금이 그 가정을 잘 다스려요. 아, 실험을 하려고. 그렇죠. 시험을 하려고 보내본 딸 둘을 거죠. 보낸 거네요. 너무나 가정을 잘 이꾸니까 아, 왕위를 넘깁니다. 남자가 좀 힘들긴 했겠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순이 이제 그런 한나라 때 왕이죠. 그렇군요. 하나라 때 예. 요임금과 그 순임금의 이야기. 예. 그때. 그다음에 이제 한나라에서 은나라 내려갈 때 마지막 왕이 음. 한나라의 폭군인 걸왕이에요. 아, 이름이 걸이에요? 걸. 느낌도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느낌도 안 좋아 보이네. 아주 폭군이고 무도해갖고 네. 그 당시에 그 걸을 신하로 있었던 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탕이 걸을 죽입니다. 유교에 있어서 오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군신 유의지요. 그러니까 네. 신하는 임금을 받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탕이 걸을 죽여요. 너무 폭군이니까. 그럼 누가 또 힘들어집니까? 그럼 백성이 또 힘들어지죠. 그렇죠. 탕은 자기가 왕권을 잡아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백성 때문에 폭군을 죽인 거예요. 아, 백성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역사에 남아 인정이 됩니다. 아, 인정이 돼요. 그게 그렇지. 또. 아,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거네요. 명분이 있는 거지. 왜? 자기 사사로운 이익 때문이 아니라 백성이 걸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아, 그러니까 정권을 잡는 이유가 그렇죠.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오직 백성을 위해서. 근데 그거를 중국 역사에서 인정을 해줘요. 아, 너는 잘했어. 이렇게. 잘한 게 아니라 정당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위성이 있는 거네요. 당위성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가는 마지막 왕도 폭군 주입니다. 어. 그냥 걸주한 폭군의 대명사예요. 예, 예. 근데 주를 모셨던 문무라고 하는 부자가 중에서 무라고 하는 사람이 주를 죽여요. 또 아. 그것도 또 역사에 남아요. 인정이 된다는 인정이 얘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어떤 그 쿠데타나 주군을 죽이는 것은 일단 인정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건 이제 백성을 위한 것이라면 인정이 됐다. 걸주를 죽인 거나 예수님이 안식인 날 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선하지만은 그죠? 네네. 그 선한 것을 안식일을 깼지만은 뭐 때문에 생명 때문에. 생명이죠. 그러니까 명분이 있다. 명분이 있다. 명분이 있으면 우리도 그럼 명분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명분을 항상 깰 수는 없죠. 항상 깰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 아침 어제 그 우리 목사님 말씀하는데 빌리 그레이엄. 빌리 기도함한테 어떤 사람이 어때요? 안식인 날 소가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빌리 그레이엄이 구해야 되죠. 근데 네. 말씀하셨답니다. 매일매일 안식인 날 물에 빠진 소는 쓸데없으니까 버리라. 마찬가지로 매주 빠지는 소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번 규범을 깰 수는 없죠. 그렇죠. 네. 네네. 아, 중국 얘기 다시 하시죠. 예. 딴 얘기로 자꾸 가보네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요.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법을 유지하고 지키고 무언가를 행위하기 위한 기본은 태평이다. 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태평을 기본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설령 법이나 윤리를 깨는 행위가 있을지라도 백성을 위한 대의를 위한 거였다면 오케이가 됐다라는 그렇죠.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나 한 번이지 매번 가는 데는 안 되네. 매번 빠지는 손은 버려야죠. 마치 그런 얘기입니다. 네. 하여튼간에 하연주 시대가 지나면은 네. 주나라가 되면은 이제 도읍을 바꾸면서 네. 서주, 동주로 나눠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동주 시대가 되면 이제 춘추 우리가 알고 있는 춘추전국 시대로 나눠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이제 BC 11세기부터 거의 400년까지 중국을 지배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나라를 이제 지탱했던 봉건제도가 이제 무너져요. 그러면 영주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네요? 영주들이 지방에서 이제 지방에 있던 영주들이 주나라 왕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왕실에 대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네요. 그러니까 왕권이 무너지는 시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럼 전국이 사회가 혼란해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제 평민 출신의 지적인 에리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겠네요. 그러면 네? 그런 사람들이 제갈공명 같은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주나라 말게 되면은 사상적인 르네상스가 사회가 혼란함에도 불구하고 사상적인 르네상스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사상가들이 막 나타납니다.
동네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막 왕탄탄한 거죠. 나타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제가백가라고 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윤리 시간에 배웠던 이름들을 지금 다 다시 듣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춘추전국, 뭐. 제가백가, 네. 그래서 이제 사기를 쓴 사마천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마천에 의하면은 그 당시 시대를 이제 6사람 대표적인 학파를 얘기해요. 음양가, 유가, 묵가, 법가, 명가, 도가들. 여기서 들어본 사람 있어요. 뭐요? 묵가나 법가, 도가는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제 명가 이런 사람 못 들어. 논리학자들인데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하게 되면 하는 거고. 가가 붙으면 학파를 얘기합니다. 학파 이야기. 학파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묵가는 묵자에서 나타난 거고, 묵자. 법가는 이제 한비자. 예. 그 유명한 한비자가 그렇죠. 법가네요. 예, 법가 시작이 된 거죠. 창시자라고. 도가면 이제 노자하고 장자를 대표하는 거죠. 노장이라고 그러죠. 예. 노조장이라고 그러죠. 이게 도가는 노장 사상 뭐 이런 거네요. 예.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 하나만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예. 그럼 먼저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 보면은 유가 대표가 공자. 그렇죠. 공자. 그다음에 이제 공자가 죽고 나서 100년 있다가 맹자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공맹하면 그러면 공자의 제자가 맹자라고 이렇게 제자라기보다는 이제 한 달이 걸친 제자죠. 진짜 제자는 이제 뭐 거의 70명도 있어. 자사 자로만 회 이런 사람도 있고 아내도 있죠. 네. 그 당시 이제 그 밑에 있던 70명의 제자가 있고 맹자는 이제 제자 밑에니까 한참 밑에죠. 직제자는 아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자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영향을 받은 사람 정도로. 영향을 받은 공자 사상을 이제 크게 이은 어떻게 보면 공자 사상을 활성화시키고 그렇죠. 발전시켰죠.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유가는 성성설입니다. 성선설. 큰 주가 있는데 순자는 뭐예요? 순자 선악설이죠. 그래서 이제 큰 유가의 흐름에서 순자는 이단에서 빠져나갑니다. 이단 시대입니다. 성악설 때문에. 사람은 악하다. 악하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순자 사상이 상당히 뭐 인식론적인 것도 있는데 그 사상이 많이 이제 사장되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순자가 조금 더 이렇게 커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사상 때문에. 이단 시대죠. 여기에서도 이제 이단이고 이렇게 좀 비주류면 이렇게 쫓아내고 잘라내고 이런 게 있었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맹자와 같은 시대 때 묵자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묵자하면 생각나는 이제 겸해사상입니다. 겸해사상. 겸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박애라고 박애죠. 박애는 뭡니까? 두루두루 다 사랑하고 아끼고 뭐 다 오케이 해주고. 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겸해도 자기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타인의 아버지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 그러면 굉장한 공경을 다 베풀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너무 좋은 얘기인데. 근데 이 묵자는 그 당시에 이제 무사계급. 무사면은 사실은 그냥 그때 당시에 무사는 힘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뭐 조폭은 아니지만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그 집단이 있어요. 근데 거자가 이제 그 한 집단의 최고예요. 그러니까 거자의 말이면 무조건 복종을 해야 돼요. 그 진나라에 거자 복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복동이 그 사람이 외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진나라의 그 해왕이 그 복돈의 거자는 이제 우두머리잖아요. 우두머리 외아들이 죽어야 할 일을 했어요.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해왕이 복돈한테 얘기합니다. 야, 네 외아들인데 죽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 얘기 듣고 나서 그 거자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죽이지 않았을까요? 죽이라고 그래요. 죽여요. 죽여야 될 일을 했는데 네가 지금 여기에서 권력을 잡고 있으니 외아들이고 내가 살릴 수 있는데 왕이니까. 근데 그 거자인 복돈이 그냥 의리 있게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죽이는군요. 참 이걸 멋있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자가 그 집단의 최고봉이 불 속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묵자. 그런 사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족복들이 뭐 으쌰으쌰 그러잖아요. 완전 조직 문화에 무섭죠. 서로가 서로를 나눠 먹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겸해 사상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인권은 그거하고 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제주의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은 무시가 되는 거죠.
전체주의. 전체주의 입장에서.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네.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에서는 박애와 또 다른 개념이네요. 깨어나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큰 틀에는 비슷할 수 있는데 기독교의 사랑과 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또 다른 조금 거네요.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감히 기독교의 박애와 겸해 사상과 비교하려면은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태생이 다르니까. 네네.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 수는 유교는 어떨까요? 그러면 겸해 사상과. 유교는 조금 더 훨씬 더 폭이 좀 높으면서 더 넓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유교는 차별애입니다. 차별이에요? 네. 아,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은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서 점점 넓혀가는 겁니다. 어느 쪽이 기독교적인 것 같아요? 글쎄요. 기독교적이다라고 표현 안 오는데. 왜냐면 계명의 10계명의 4번째가 너의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네네, 네, 나의 맞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나서 타인에 대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 사랑의 시발점은 어디입니까? 아, 사랑의 시발점? 가정이죠. 가정이죠. 네. 그렇죠. 기독교도 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도 가정에서 시작해서 사회로 국가로 나가는 거예요. 수신제가 후치국 평천하 뭐 이런 이야기 그런 하는 것처럼 시작 발점이 여기 가정부터 시작하는 가정부터. 네.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그렇죠, 있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내 더 모르는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렇죠. 얘기인가요? 예. 아, 유교의 사랑의 개념, 인의 개념 이런 건가요? 그렇죠. 효의 개념. 그렇죠. 그럼 어떻게 기독교랑 어느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글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유교도 네. 이런 말이에요. 친친, 안민, 애물이란 말이 있어요. 친친은 네. 지아비를 가깝게 효도하고 네. 안민은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애물, 모든 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폭이 점점 넓혀져 그렇죠. 가네요. 나에서부터 이렇게 그렇죠. 넓혀져 가는. 마지막에는 애물이에요, 애물. 모든 걸 사랑해야 돼요. 모든 사물을. 네. 그러면 동물도 사랑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는 불교가 또한 자비죠, 자비. 자비. 네. 자비. 그런 것까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생각 갑자기 딱 드네요. 그래. 불교하고는 달라요. 불교하고는 불교하고도 뭐 아까 달라요. 말씀하신 동물도 사랑한다고 해서 네. 먹지만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폭 넓게. 폭넓게. 폭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사물을 사랑할 수 가정에서 있는. 사회에서 세계로 나간다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네. 이제 묵자에 차별 없는 것은 이제 차별애가 있다는 거죠. 저는 새롭게 들으면서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지적 호기심을 지금 계속 자극하고 제대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었고 이거 뭐. 네. 사실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한비자는 이제 순자의 문화생이었으니까는 결국은 인간을 악하다. 철저히 아까 법가를 네, 세운 사람이 네, 한비자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인간은 이기적 동물로 보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도 우리가 아들을 낳았을 때 부모가 반가하고 딸을 낳으려면 죽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아들과 딸은 다 같이 어머니 자궁에서 나왔어요. 네. 그런데도 아들 때는 기쁨을 따르고 딸일 때는 죽음이 따른다는 것은 어찌했을까? 이제 여기 이제 읽어드리면은 네. 부모는 나중에 편한 것을 생각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은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들은 쓸모가 있다. 쓸모가 있다. 아들은 그런 쓸모가 의미에서 한비자는 순자결의 이제 성악설 계통이고 철저한 인간은 이기적 동물로 보면서 사실은 어쩌면 이 사람 한비자의 이야기가 훨씬 더 기독교적인 성향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아니 악한 상태. 인간은 악하잖아요. 일단 악한 상태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죄인이어서 죄를 짓느냐, 아니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타락했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고 지금 한비자의 이야기도 인간이 악하다. 그렇죠. 철저하게. 그래서 지금 아들만 선호하는 이유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는 돈이 되는 거야. 맞아요. 얘네는 돈이 되니까 편히 살고. 예. 얘 아들 많이 나면 여기 일도 많이 하고 그렇죠. 농사 짓고 나한테 네. 봉양할 게 많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하는. 네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군주의 세력이에요. 군주의 세력. 힘든다. 그러니까는 유교는 성인이 정치해야 된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한비자는 군주의 힘만 있으면은 누구나도 정치가 할 수 있으니까 성인 군자가 아니어도 정치해도
좀 무식한데요. 그렇죠. 그렇게 나가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그 걸 생각이 나는데 걸. 걸이 폭군이라도 네, 세력이 있어서 잘만 다스리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까지 갈 수 있겠죠. 뭐 우리나라 이성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완전 저 이북에 있는 예. 군인이었죠. 내려와가지고 쿠데타해서 어쨌든 뭐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상과 벌 갖고 다 이렇게 예, 해오면 예. 되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꼭 인이나 꼭 어질지 않아도 그렇죠. 잘 그 균형을 잡아서 다스리기만 하면 그렇죠. 참모 잘 쓰면 그렇죠.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겠죠. 세 가지 조건이 하나는 군주의 막강한 권력. 네. 그다음에 이제 신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는 그 심술술. 네.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수님 뭐라고요? 술. 심술술. 그러니까 심술술이라 잘합니다. 그 신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는 술수. 관심법 아니에요? 관심법. 술수죠, 술수. 네. 그거 하고 또 하나는 법. 그 세 가지가 있으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신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잘 알아야 되는 이 명철함도 있어야 되겠네요. 명철함이 있는 거죠. 네, 네. 그 어떤 경험도 많아야 될 거고.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법 세 가지가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게 이제 한비자의 법과 사상. 그래서 법가군요. 예. 법이 일단 법이라고 하는 틀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하기만 하면 그다음 누가 와도 된다. 상과 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잣대를 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죠.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뭐 지금 시스템만 잘 돼 있으면 그렇죠. 누가 있든 간에 잘 돌아가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스템만 잘 들어가면 군주는 할 일이 없는 거죠.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비자는 도가의 무의적인 생각도 들어와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잘 들어가고 권력이 있고 술이 잘 들어가고 법이 잘 움직이면은 왕은 할 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얼굴 마담이죠. 그렇죠.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가의 무의사상도 들어와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나라 지금 현대 사회도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낼까 이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제적인 시스템, 그렇죠. 그다음에 복지적인 시스템, 또 경제에서 세금 걷는 시스템, 뭐 이런 것만 지금 이걸 잘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그 300명 넘는 분들이 매번 법을 만들고, 그렇죠.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을 만들어야 뭐 미흡한 부분 또 보완하고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지금 법가가 이야기하는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방금 이야기하고는 현대 사회의 이 시스템 또한 그 속에 들어가겠네요. 들어갈 수 있죠. 네네. 그것만 되면 왕은 누가 돼도 상관없다. 이야, 그것까지는 말할 수 없어. 다시 책임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책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떤 힘과 권력 그리고 어떤 상과 벌만 가지면 그 통치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큰 한비자가 얘기하는 한비자 거죠. 이야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나라의 진시황이 한비자를 자기 불행히도 데리고 와서 이제 진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나라는 법치국가랄까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뭐 상과 벌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기준이 있는 법이 있다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럼 진나라가 중국 최초의 법치국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왕이 이제 통일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뭐냐 20년 정도 되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크게 보면은 유교의 덕치, 그다음에 이제 봉건 제도가 무너지면은 덕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봉건 제도가 무너지니까. 네네. 그러다가 바로 법이라는 건 구속력이 있잖아요. 네. 구속력이 가기 전에 좀 구속력이 약한 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공자 맹자로 하는 지향했던 덕치와 그다음에 순자의 예치, 그다음에 법가의 법치. 그러면서 진나라로 넘어가는 거죠, 흐름이. 점점 사회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적인 어떤 이런 통치나 이런 그 바람에서 뭐랄까 제도적이고 사회 시스템이 구체화되어가는 그렇죠.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사상도 발전되고 진나라가 되면서 진시황제 유명한 분서경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유학 경전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왜 경전을 없앴어요? 분서경을 왜 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 사상에 대한 진나라 법과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상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입장에서도. 그 전에 있었던 이런 예라든가 이런 덕치라든가 거기에서 남겨진 것들이 다 필요 없고 상과 벌로 그렇죠. 딱 이렇게 정할 수 있고 이것만 보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걸로 사회를 혼란시키냐. 뭐 그런 식이 되겠죠. 네네. 그러다가 진나라가 되면서 20년 남짓해서 망한 게 이제 한나라가 됩니다. 한나라가 되면서 한무제가 나타나면서 유교를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유교를. 네. 근데 진나라 때 다 거의 없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경전을 복원하면서 이제 한무제가 유교를 국교화합니다. 아, 유교를 국교화한다는 것은 뭡니까? 국교화한다는 건 다 그걸 따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제 한무제
그때 이제 불행히 동준서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교가 이제 다시 이제 전면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오경박사라는 말도 있어 경전을 복원하려고 하는 운동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한무제가 나오기 전에는 유교가 그럼 싹 죽었겠네요. 그렇지 뭐 문서갱으로 의해서 거의 사상이 말살된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한나라 때 뭔가 사상을 부흥하고 싶은데 없잖아요. 경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네네. 이제 오경박사라는 사람 세워서 경전에 대한 연구도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분수경이 다 없어진 책들을 그럼 다시 찾았단 말이에요? 찾은 게 이제 복원을 하는 거죠. 이제 복원. 먼저 다 없어진 건 아니고. 숨겨진 게 있으니까. 숨겨진 게 있으니까 찾아내는 거죠. 제가 그 공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니까 그때만 해도 종이가 없어서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대나무 발처럼 돼 있다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뭐 주역을 뭐 읽어서 그게 다 헐었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또 보존되기 어려웠을 거고. 사실은 공자가 직접 기록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논어도 이제 결국 제자들에 대한 대화록이죠. 대화록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집대성에서 다시 부활을 시킨 거네요. 그렇죠. 부활하게 되는 거죠. 다시 부활을 시켜서 나라의 어떤 정책으로 정치적인 이념으로 또 삼게 되는 거네 한무제가.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국교화되면서 이제 그 한나라 때부터 수나라까지 거의 이제 670년까지 수나라 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수많은 나라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유교가 대표하는 역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도가랑 대표하는 노장 사상과 융합되거나 또는 노자를 시절로 하는 도교가 등장하거나 또는 도가 불가가 얘기한 진여랑 해석되는 등 사전에 퓨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유교가 이렇게 다시 부활하면서 오리지널 그 유교만 이렇게 탁 부활한 게 아니고 옆에 중간에 잡것들이 끼는 거네. 잡거라 그렇죠. 이제 유교 입장의 잡거죠. 유교 입장에서 도가가 불교 종교화돼서 도교도 나타나고 수나라 때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퓨전이 되는 거예요.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 도의 개념이 노자가 얘기하는 개념하고 이제 짬뽕이 된다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가의 도가 불교의 진여라는 개념하고 같이 해석이 된다든가 해서 이제 퓨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공맹시대 때를 원시유교라고 하는데 그 원시유교의 냄새가 색깔이 퇴색되거나 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어떤 그 시스템화 되면서 다시 제대로 부활하고 그 완성되는 시기라고 본다면 완성시키면서 다른 것들이 계속 가미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완성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화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그때 들어옵니다. 한나라 때. 그러면 유교 때는 음양이라는 거 이런 게 없었나요? 그 공자 당시 음양이라는 개념이 없죠. 아까 이제 춘추전국 시대 때 음양가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양가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오장육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음양오양으로 다 설명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한나라 때 나타나면서 유교가 조금은 이제 형이상학화되는 우주론이 나타나는 시작이 이제 한나라 때가 되는 거죠. 한나라 때 어떻게 보면 그 굉장한 부흥기였네요. 이런 유교의 부흥기. 그렇죠. 형이상학화 우주론이 나타나는 건데 그런 반면에 퓨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다른 것들도 같이 나타나면서 다시 섞이게 되고.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 또는 그 한나라 때 만들어졌던 부흥되어지는 그때의 모습으로는 오리지널 유교는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없어졌다고 하기는 없지만은 진짜 그 오리지널 원시 유교가 지향하는 것들은 조금은 이제 퇴색되어가는 모습이 있었죠. 이론화되는 작업이 있어서 한유도 한나라 때부터 시작되는 그 유교의 그 한 건 이론화되는 거지 완전 사상이 퇴색된 건 아니고 이론화되면서 해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한무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진나라가 기원전 206년에서 기원 220년까지잖아요. 222년부터 670년 그러니까 수나라 때까지니까 길죠. 그럼 근 800년. 그렇죠. 그 한나라가 다 아니지만 한나라 때부터 수나라까지 안에 뭐 후한 남북조 시대가 막 있잖아요. 그 시대 안에 불교도 들어오고 도교도 발달되면서 유교가 큰 600, 800년 동안에 이제 퓨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뒤섞이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그 핵심만 가져다가 만들어가는 작업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다 타버리고 또 그 몇백 년간에 또 없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죠. 퇴색되고 섞이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기독교는 100년 만에 지금 다 섞였는데. 그렇죠. 그 뭐 굉장히 토착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섞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 그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유교의 입장에서는 어떡해요? 그리고 퇴소되고 이런 좀 새로운 퓨전 현상이 나타나면은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쁘고 네. 뭔가 자기네 그러니까 왜냐면 유교가 다른 것이 들어와서 형이상학화되고 철학화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려면 유교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하는 입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쵸. 당나라 말에 한유와 이고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네. 아니다. 유교의 오리지널 경전안을 가지고 유교를 뭔가 철학하고 형이상화하자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책이 없어졌는데요? 그 책이 없어졌지만 이제 얘기라든가 네. 그런 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또 책들이 이제 남아있는 책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유교 얘기 우리가 보통 이제 대학 중령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네,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사실 그건 책이 아니었었고요. 얘기라고 하는 책의 한 챕터였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편 해가지고 그렇죠, 나온. 예. 그래서 얘기에 있는 대학과 중령이라는 것을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역경을 가지고 와서 이제 유교를 형이상학화하는 작업을 나타납니다. 당나라 말에. 아주 오랜 시간 흘러서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유교가 조금은 형이상학화 되지만 거기에도 아직도 한유라는 사람과 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는 아직도 불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가 되면서 네네. 이제 그 작업을 완전히 형이상학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서 북송시대 때 5사람이 나타납니다. 북송시대 때 5사람. 북송오자라고 그래서 네네. 뭐 주돈이라는 사람, 장제, 정의, 정호, 송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처음 듣는 사람이죠. 뭐 처음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유교가 새롭게 해석화됩니다. 그것을 해서 그때부터 신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교가 퓨전되어져 있었다가 한무제 때 퓨전되어졌다가 다시 한무제 때도 계속이죠. 네네, 계속 퓨전되어진 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 새로운 걸 새로 제대로 해보자, 유교를 제대로 형이상학화하자. 네네,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는 이제 집대성된 그 5사람에 의해서 제대로 이제 형이상학화가 되어지는 과정이 있다가 네. 이제 북송시대 때 나타났던 사람들 이제 주돈이의 태극이라는 개념, 정이라는 사람이 이리의 개념, 장제의 기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건 들어본 거야. 태을 뭐 기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남성 시대 때 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사람들의 사상을 가지고 집대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교를 형이상학하는 거, 완전히 철학하는 거. 그래서 나타나는 게 주자학이에요. 주자학, 교수님의 전공. 예. 주자학. 주자학 나왔네요, 이제. 그러니까 주의에 의해서 이제 집대성되는 거예요. 주자학을 만듭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게 한 번에 딱 해가지고 몇백 년, 100년, 200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수천 년에 거쳐서 만들어진 학문 주자학. 제가 여쭤본 게 그거였어요. 네. 공자가 죽은 뒤에 몇백 년이 지나서 한무제가 나왔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시작하게 됐고, 그 한무제 때 국교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주자학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고, 진나라 때 분서경이 때 이게 해체됐다고 봐야 되겠죠. 해체되었다가 다시 뭉치고, 다시 이제 집대성되고, 이 과정을 거친 거 아닙니까? 하나의, 어쩌면 한 사람의 사상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유교로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류로 유교라고 딱 하면 주자학입니까? 아니죠. 진짜 주자학, 조선시대 때 이제 주자학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교하면은 공맹이죠. 일단 그 공맹의 원시유교가 주자학은 그 공맹의 사상을 형이상학한 거죠. 철학한 거죠. 이론한 거죠. 논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논어에 원래 원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문이 그 있죠. 원문에 대한 주작이 나름대로 해석을 가한 게 주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석이네요, 해석. 해석이죠, 어떻게 보면은. 공맹에 대한 해석. 공맹에 대한 해석. 해석을 하고, 그런 이제 삶의 실천으로 좀 만들어내기도 하고, 일원화하고 하는 거 설명하는 거죠. 네네. 그 개념을 또 철학화하고, 그런 거죠. 거기까지 지금 온 거네요. 네. 멀리 왔습니다, 지금. 멀리 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송나라 때 주자에서 신유학이 나타나면 그 주자뿐만 아니라 명나라 때 양명학이라고 왕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양명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자학과 양명학은 좀 반대점이 있지만 합쳐서 이제 신유학이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청나라가 넘어가면은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공맹의 원래 사상이 주자와 양명학, 신유학에 의해서 너무 일원화됐으니까 진짜 원시유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청나라 때 유학자들은 청나라 때 명나라 때 주작 신유학을 또 부정하게 됩니다.
신유학엔 주작과 양명이 다 들어가요. 아, 다 들어간. 신유학은 새로운 유학이라 그래갖고 일원화된 걸 다 새로운 신학문이 발생을 한 거네요. 신유학이 나타나는 네, 거죠. 신유학이. 이제 근래 송나라 때부터 명나라까지 네. 새로운 유학이 발생을 하고 청나라 때 사람들은 신유학, 네. 주작과 양명학이 추구했던 것들은 네. 공맹 사상에서 멀어졌다. 너무 일원화됐으니까 아니다. 우리는 다시 공맹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작과 양명학을 이제 청나라 유학자들은 고중학이라는 하나하나 문자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주작과 양명학, 신유학을 이제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청나라의 고중학입니다. 고중학 다시 한 번 더 리뉴얼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원래가 돌아가자. 원래로 돌아가. 근데 문제는 뭐냐? 한 나라 또 당나라 말 때까지 퓨전적인 냄새가 났던 유학이나 네. 신유학으로서 나타난 송나라 때 명나라 때 주작이나 양명학이나 네. 청나라 때 주작과 양명학, 신유학을 비판했던 고중학이나 네. 다들 네. 공자 맹자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결국은. 아, 다 공자 맹자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니네 아니야. 이거야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맥을 따온다면 우리는 조선시대 때 주자하고 양명학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 주작이 들어 양명학은 거의 발달을 못하고, 왜냐하면 이태계라는 사람이 양명학은 불학이라고 그럽니다. 불교다. 숭유 억불이잖아. 숭유 억불이죠. 그러니까는 양명학을 불학으로 했으니까 양명학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주작이 힘을 잃었을 때 양명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교라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그리고 성균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를 수상하지만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주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아직 이제 주작이 모양도 안 드러냈어요. 그렇죠? 그냥 주작 이름만 나온 거죠. 우리 교수님하고 그렇죠. 모르죠. 네, 아무것도 주작이라 해서 특별한 같은 것보다는 거의 일원화하는 작업입니다. 특히 주작이 중요한 것은 성인 가학론이에요. 성인 가학론? 아, 너무 어려워. 공부해서 성인이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게 표창되는 거예요. 아, 공부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 내가 뭐 어떤 훈련 이런 거 수양을 하게 되면 최고의 인격자인 서양이 되고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거죠. 제가 언뜻 딱 들으면 불교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게 불교는 내가 수양해서 부처님 되죠.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자학이 네. 불교의 특유의 불교가 있습니다. 선정이 있거든요. 네. 선정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 그래요? 이게 맥이 또 같은 사람은 또 이제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이 이렇게 맥이 같은 같은 셋. 그러니까 선정도 이제 그런 불교의 영향, 이제 중국화된 중국의 불교인데 네. 선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들 많이 영향을 받죠. 이거 제가 지금 교수님하고 우리가 벌써 40분 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금방 한 것 같지만 40분 지났죠. 그래요? 네, 제가 오래 갈 거라 그랬죠. 네. 40분 넘게 지금 45분 녹음하고 있는데 안 쓰던 머리를 막 쓰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지가 저의 책임이 많습니다. 이거 긴장하고 네. 버벅거리 이거 그냥. 네, 이제 이거는 어쩌면 오늘 제가 교수님한테 중국 이야기를 한번 쭉 훑어주십시오. 짧지만 휙 훑어주십시오 말씀드렸던 게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맥을 못 잡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거는 사실은 교수님이 생각하고 있던 맨 처음 커리큘럼에 없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없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뭐 사서상경 하나요? 그렇죠. 이제 사설 하기 시작하는데 네. 이제 논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논어에서 이제 좋은 구절 갖고 와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음미하면서. 그럼 책 소개 하시겠네요. 책 소개. 일단 책 소개 한번 하고. 책 속에 논어가 뭔가, 네, 논어가 뭔가, 공자의 뭐 태생도 조금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시작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근데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조금 훑어 얘기하면 안 되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하운주 시대가 지나서 춘추전국 시대가 있었다. 그때 많은 사상가가 나왔던데 제자백가가 나왔던데 유가를 대표하는 공맹이 있었고 순자도 있었지만 순자는 성악설 때문에 이단화돼서 잘리고 없어졌고 음양가도 있었고 겸해사상을 얘기한 묵가도 있었고 법가사상의 한비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한 논리학을 이루어 얘기했으면 명가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가 진나라 때 이제 봉건 세대가 무너지면서 춘추전국에서 이제 슬슬 쇠퇴하면서 말에 한비자에 의한 법가 사상이 나타나면서 진나라가 넘어가면서 진나라 이제 법가를 받아들여 한비자를 불행을 해서 법가를 중심으로 한
진시황제가 이랬다 한 20년 정도 있다가 네. 진나라가 망하면서 다시 한나라가 이어서 네. 한무제가 나타나서 네. 유교를 국가하면서 유교를 뭔가 부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통치도 해보고. 통치도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유교를 부흥시키려고 했다 보니까는 또 이제 한나라 때부터 당나라까지 한 600년, 800년 가까이 네. 불교도 들어오고 네. 노자가 신격화돼서 도교도 되고 네. 그러면서 유교의 역경이라는 경전에 나타나는 사상이 도가적인 사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도가가 얘기하는 도의 개념이 불교의 진여의 개념으로 돼서 해석되는 좀 퓨전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네. 그 상황에서도 유교도 퓨전 유학이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가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야? 유교는 뭐야 이거? 퓨전이야? 네. 오리지널을 가지고 형이상학하겠다 네. 하는 생각이 나다 보니까 유교의 경전 중에 있어서 가꿔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라고 하는 경전에서 네. 한 챕터였던 대학과 중용을 가지고 또 오리지널 역경을 가지고 형이상학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뭔가 모자라요. 네. 불교 냄새도 나니까 이제 송나라가 나가면서 송나라는 이제 북송과 남송 나눠집니다. 예. 북송 시대 때 5사람이 나타나서 뭐 태극내기, 기내기, 리내기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것도 산발적이 나타났는데 남성 때 주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네. 태극과 리와 기를 가지고 형이상학하에서 집대성한 게 주작이다. 네. 그다음에 주작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양명학이 나타나서 명나라 때 이제 유교를 또 나름대로 형이상학하는데 그 주작과 양명학을 다 신유학이라고 한다. 주작과 양명학 신유학이라고 이제 한속으로 집어넣죠. 네. 근데 주작은 원나라 때 되면서 이제 과거 시험이 필수 되면서 그것이 이제 고려 말에 들어오죠.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이제 청나라가 되면서 청나라에서 유학자들이 보면 신유학은 유학이 아니야. 공자의 냄새가 안 나. 그래서 다시 공자로 돌아가자고 해서 이제 고중학 하나하나 문자를 따지는 학문이 나타났다. 그러나 시대마다 다 유학의 냄새는 틀렸지만 색깔 틀렸지만 결국은 공자로 돌아가자였다. 오리지널로 회귀하자. 종교개혁 있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퓨전돼 있어. 오리지널로 가야 돼. 네. 옛날 공맹으로 가야 돼. 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었던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조선시대 이후에 꾸준하게 뿌리박고 있던 종교로 느껴지진 않지만 삶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이제 상인 정신이 있잖아요. 유교의 네. 상도. 네네. 겸손하고 신뢰하고 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또 다 유교적인 그렇죠. 개념이군요. 그래서 유교 뭐 그거는 동아시아 4대 용이 다 유교를 했던 나라잖아요. 동아시아 4대 내용 중에서 경제 발달된 네네. 것은 다 유교가 들어가시다는 거죠. 거기에 뭐냐? 상도, 겸손하고 절약하고 믿음 같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저한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선비 사상이죠. 금검하고 절약하고 신뢰하고 믿음 있는.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부흥했다. 그렇게 얘기들 하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방금 교수님은 유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동아시아에서는 용이라고 불리는 나라는 네네. 다 이제 유교. 그래서 이제 유교를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론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가능하죠. 가능하고 네. 또 유교가 들어간 나라는 또 실제로 또 부흥도 많이 했고 그렇죠. 우리나라 또한 예. 우리나라도 사도용에 들어가나요? 그래서 그 유교의 그렇죠 들어가죠. 그 유교의 그런 모습을 켈빈인가요? 칼빈의 겸약 그거랑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비교하기도 예. 하고 다음 주에 사서 중에 사서가 공자, 맹자, 그다음에 얘기에서 빼온 대학과 중용 요거를 사서라고 한다. 그렇죠. 정말 책이라고 하면 맹자하고 공자. 그렇죠. 오리지널이 진짜 그렇게인데 나머지는 이렇게 곁책들을 빼와서 이렇게 같이 레벨을 같이 맞춘 거네요. 그렇죠. 주자가 거기다 줄을 달았어요. 사서 집주라고 해서. 근데 그게 원나라 때 과거 시험이 되거든요. 그 필수 과목이 돼요. 주석집이. 그렇죠. 그것이 1313년에서 1903년까지 거의 몇 년이고 800년을 중국의 과거 시험 필수 과목이 사서 집주예요. 주자가 줄을 단 게. 사서 집주. 그러니까 주작이라는 게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그러면 중국의 어떤 철학적 또 학문적 사상을 세우고 있었던 큰 획이겠네요, 그게. 그리고 주작이 조선시대 때 들어오잖아요. 500년, 600년을 또 그게. 우리나라를 또. 그렇죠. 일세가, 주작이 조선시대 일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작이 대단한 거예요, 동아시아에. 그러니까 그것을 공부하지 않고는 어쩌면 대한민국의 사상 자체를 분석할 수가 없겠네요. 조선시대 건 안 되죠. 아니, 뭐 조선시대뿐 아니라. 100년 좀 더 지났는데, 그것을 모르고선 지금 현대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지금을 모르면 지금의 기독교 또한
볼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이것을 잘 만들어내고 이용할 수 있어야 기독교 또한 제대로 자리 잡을 수가 있을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쉬는 날인데 불러내가지고 아닙니다.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 지가 더 감사하죠. 애썼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천 TV